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실함을 버리면 병 안 걸린다입니다. 저자는 아보도르, 출판사는 이하소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보도르, 면역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현대의학의 자연치유 혁명을 불러오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식할 정도로 착한 삶의 방식이 문제이다. 현대사회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생활이 풍요롭고 편리해졌는데도 여전히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은 길어도 병석에 누워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 역시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뛰어난 의료진과 첨단 시설을 갖춘 병원이 이토록 많은데도 병을 쉽게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대와 함께 병의 원인과 종류가 변한다는 사실을 의사도 환자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0년 전에는 추위나 기아, 육체적인 중노동 같은 가혹한 생활 환경에서 비롯된 병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원인으로 병에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대인이 병에 걸리는 원인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컴퓨터를 하는 데서 오는 눈의 피로, 냉방이나 차가운 음료수의 과다 섭취로 인한 냉증, 불규칙한 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이를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작은 일에도 끙끙대고 고민하거나 지나친 성실함으로 인한 일상적인 부담이 오랫동안 누적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단 것을 너무 많이 먹거나 과보호를 받으며 자란 탓에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병의 원인과 과정을 알면 여기에 맞게 생활 방식이나 습관을 바꿔서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지나치게 성실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실함이 병을 부르고 있습니다. 고지식할 정도로 착한 삶의 방식이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원인이 잘못된 생활 방식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바꿈으로써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과 병의 경계를 결정하는 인자는 자신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의학이 분석적인 연구를 지나치게 중시한 탓에 몸 전체를 보는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 연구는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의 본질을 해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세포의 집합체가 아니며 유전자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병의 본질이 생활 방식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유전자나 분자 이상보다는 몸 전체를 관장하는 조절계나 방어계, 순환계 등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의학이나 의료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의학은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원래 약은 고통스러운 증상을 덜어주기 위한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치료에 장시간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사나 일반인 모두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병이 어떻게 발생하고 진행이 되며
그때 우리 몸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해함으로써 병의 본질을 파악하고 병에 안 걸리는 생활 습관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병에 걸리는 사람이 월등히 많은 것도 매우 당연하다. 미국에서는 과식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자연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바로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쏠리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영향으로 대사증후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개선해야 될 것은 비만이나 운동 부족이 아니라 바로 과로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건강한 삶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밤 늦게까지 밝은 사무실에서, 그것도 컴퓨터 앞에서 오랜 시간 집중하게 되면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 밝은 곳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우리 몸이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빛을 계속 받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느낀다. 반면 어두운 곳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해 긴장이 풀리게 된다. 면역력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행동은 장시간 일어서 있거나 전멸하는 빛을 계속 보면서 눈을 피로하게 하는 것이다. 밤 늦게까지 컴퓨터로 일을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컴퓨터 화면을 보더라도 낮에 보는 것이 훨씬 낫다. 낮에는 창문을 통해 태양빛이 들어오므로 인공빛에만 의지하는 밤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자율신경이란 스스로 의식해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을 말한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두 신경계는 상호작용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흥분 상태일 때는 교감신경이 작용하고 안정 상태일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한다. 낮에 활동할 때는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며 식사 후나 휴식을 할 때, 밤잠을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된다. 건강한 사람은 자율신경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 없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시간 일하고 밤늦게 자는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교감신경의 우위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 몸은 낮에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활동을 쉬는 밤에는 낮의 교감신경 우위 상태에서 부교감신경 우위 상태로 바뀐다. 그러나 밤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교감신경 우위 상태가 계속되므로 당연히 건강을 해치게 된다. 아침형 생활이 건강에 좋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컴퓨터가 필수품이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밤보다는 낮 시간을 선택하자. 그래야 눈에 부담도 적고 몸도 덜 피곤하다. 물론 장시간 쉬지 않고 화면을 바라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최소한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휴식 시간을 가지고 눈을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해가 진 뒤에는 가능한 한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퇴근 후에 스트레스를 푼다고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밤 늦게까지 눈을 혹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스트레스가 불러오는 과식과 과음의 악순환. 과로는 몸을 피로하게 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준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일수록 병에 쉽게 걸린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긴장한다. 한편 음식을 소화하는 활동은 부교감신경의 영역이다. 따라서 음식을 먹으면 교감신경 우위 상태에서 부교감신경 우위 상태로 전환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실 때 뭔가 풀리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작용한 결과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무의식 중에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먹거나 마시게 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상사가 때때로 부하 직원을 이끌고 호쾌하게 먹고 마시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욕구를 느끼기 때문이다. 퇴근길에 혼자 술집에 들러 한잔하고 들어가는 것도 평소에 정신적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이다. 즉, 무의식 중에 교감신경의 긴장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적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면 건강이 나빠질 일은 없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적당하게라는 균형이 무너진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먹고 마시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게 되므로 과식과 과음으로 치닫기가 쉬워진다. 먹고 마시는 동안에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하지만 과식으로 비만이 되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이것이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므로 교감신경이 긴장한다. 자신의 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다. 과식증도 걱정이나 불안 같은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걱정이나 불안의 근본 원인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더욱 먹는 데에 집착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사람마다 주량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맥주 한두 병, 소주 두세 잔 정도까지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술이 100가지 약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숙취가 남을 때까지 마시게 되면 당연히 몸에 해롭다.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풀 수 없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과식과 과음을 불러와 교감신경을 한층 더 긴장시킨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은 긴장 상태가 된다. 이때 백혈구의 과립구는 많아지게 되고 림프구는 줄어든다. 그 결과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질병의 80%는 이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과음과 과식 자체를 문제로 삼기 전에 그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먹거나 마시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래도 40대라면 아직 대시세포가 건강하기 때문에 독감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물리칠 힘이 있다. 흔히 말하는 바빠서 감기에 걸릴 짬도 없다라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위험 영역으로 접근하게 된다. 심장이나 혈관에 쉽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협심증이나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기기도 한다. 한편 같은 40대라도 삐쩍 마른 사람이 먹는 것도 부실하다면 더욱 위험하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피로가 겹치면 금세 수척해진다. 암에 걸릴 위험도 더 커진다. 살이 찐 사람은 피로가 겹쳐도 심장과 혈관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는 살 수 있지만 여인 사람은 젊어서 큰 병을 얻어 그대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처럼 살이 찌는 것은
몸을 지키려는 반응으로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스트레스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달랠 수 있는 나이는 40대 중반까지이다. 그 후에도 술을 절제하지 않고 식생활에 신경 쓰지 않으면 심장이 받는 부담은 해마다 커질 것이다. 그러나 애당초 문제는 과로와 스트레스이므로 무조건 절제하기만 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욕구 불만만 쌓일 뿐이다. 따라서 늦어도 50세에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나도 40대까지는 일주일에 2번은 젊은 친구들을 이끌고 이 집 저 집으로 술을 마시러 다녔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활력소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50대에 접어든 뒤로는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늦어도 저녁 6시에는 집으로 돌아간다. 만약 40대처럼 계속 생활했다면 50대를 건강하게 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업무뿐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도록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평범한 직장인은 자유나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무리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사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빨리 출세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지위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그 자리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밖에서는 상사나 거래처의 눈치를 보고 집에서는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상사에게 신뢰를 받는다면 스트레스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건강을 지켜주는 직장 환경은 결국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일개 직원이 근무 환경을 어떻게 바꾸겠냐며 체념하고 고지식하게 참고만 있다가는 결국 몸을 망칠 수밖에 없다. 도무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전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즐거워야 일도 생활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은 자율신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자율신경이 적절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생활도 건강도 무너지게 된다. 예를 들어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할 때 혈관이 확장돼서 열이 오른다면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 반대로 느긋하게 쉬고 싶을 때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 손발이 차갑다면 편하게 쉴 수 없다. 걱정이나 고민 같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발생한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입맛이 없고 잠도 오지 않는 것은 마음 상태가 자율신경을 좌우해 몸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기분이 우울해진다. 몸 상태가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자율신경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어준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백혈구이다. 우리 몸속의 세포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백혈구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예를 들어 소화기관이나 심장처럼 고정되어 있는 기관의 세포는
신경 말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하지만 혈액처럼 몸속을 이동하는 세포는 자율신경의 지배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백혈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6년에 나는 나의 동료 미노루 선생과 함께 백혈구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공포와 분노라는 격렬한 감정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호르몬이 분비되고 몸과 마음이 흥분 상태가 되어 반격을 하거나 도망치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순간적으로 활동 영역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데 감정이 도화선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호르몬은 이성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즉, 희노애락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의 시상하부나 뇌 하수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슬픔이나 불안, 분노 등의 감정이 호르몬을 좌우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 중에서도 몸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분노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교감신경이 작용해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므로 흥분계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다. 이 때문에 고혈압과 고혈당이 일어나며 소화관의 작용이 나빠지고 심장이 상한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대로 감정을 항상 억누르고 있는 사람도 위험하다. 감정을 억압하면 교감신경이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흥분계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어 같은 병에 쉽게 걸린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끼어 자신을 늘 억압하는 중간 관리직 남성이나 폭군처럼 구는 남편을 오랜 세월 참으며 살아온 여성은 건강을 해치기 쉬우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흥분이나 억압이 심하면 근육이 긴장해서 어깨가 결린다. 어깨 결림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60세 이후에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따라서 자주 화를 내고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억누르는 생활은 위험한 것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생활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이다. 몸에 가장 나쁜 생활 습관은 밤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이다. 현대인의 모든 병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늦게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결과는 질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세계에서 조명이 가장 밝은 곳이다. 미국의 가정에서는 스탠드로 불을 밝힌다. 일본 사람들이 늦게까지 깨어있는 데는 밝은 조명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방이 대낮처럼 밝으니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늦어지는 것이다. 늦게 자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아직 부교감 신경이 우위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이 멍하고 식욕이 없어서 아침도 거르게 되므로 하루의 시작이 유쾌하지 않다. 게다가 수면 시간이 만성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몸이 무겁고 나른하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머지않아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고장을 일으켜서 비명을 지른다. 젊은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20대라도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병에 쉽게 걸린다. 최근에 고환암에 걸린 20대 남성들의 상담이 많아졌는데
이들은 대부분 편의점이나 심야 영업을 하는 식당에서 철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밤낮이 완전히 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현대인에게 가장 위험한 생활 습관은 밤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이다. 게다가 컴퓨터나 게임을 하느라 그런 것이라면 병에 걸릴 위험은 더더욱 커진다.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 본연의 감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무리를 하면 우리 몸은 반드시 반응을 하기 마련이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거무칙칙해진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다. 남성의 경우는 면도 자국에 염증이 생기는데 건강한 피부라면 면도를 해도 상처가 잘 생기지 않는다. 부스럼이 생기는 것도 몸이 안 좋다는 증거이다. 이것이 반복되면 고름이 생겨 자국이 그대로 남는다. 설사나 변비 증상 등 위장 상태가 나빠지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얼굴색이나 피부색, 설사나 변비 등으로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은 몸이 내는 소리에 너무나 둔감하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어느 정도 무리를 해도 병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몸이 약한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다. 피부 트러블 정도는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며 생활을 전혀 바꾸지 않는다면 큰 병에 걸릴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몸 상태는 스스로 느낄 수가 있다. 얼굴색이 나빠지고 설사나 변비가 계속되거나 피로가 풀리지 않는 등 평소와는 다른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때는 일찍 퇴근하고 주말에는 푹 쉬면서 몸을 돌보는 것이 좋다. 물론 일벌레에게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항상 자신보다는 주변 상황에 맞춰 무리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피로나 스트레스를 특별히 느끼지 않는데도 몸에 이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몸의 이상은 우리가 들어주기를 바라며 몸이 내지르는 비명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몸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민감한 감성이다. 사람은 몸을 움직여서 신체의 각 기능을 유지한다. 즉,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의 기능을 높일 수 없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면역력도 저하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기력도 생기지 않는다. 다행히 젊은 나이라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해도 무기력 상태에 있다는 것은 면역력이 낮다는 증거이다. 면역 상태는 백혈구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우리 몸은 각각의 세포가 특수화되어 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특수화되지 않은 것이 백혈구이므로 백혈구의 상태가 개체 전체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백혈구의 상태가 나쁘면 특수화된 세포에도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해 병에 걸리게 된다. 백혈구의 수는 그 사람의 대사력과 비례하게 된다. 건강한 사람은 백혈구 수가 많고 활기가 없고 무기력한 사람은 백혈구 수가 적다. 활기차게 일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백혈구 수가 8,000에서 9,000개에 달하기도 한다. 거의 최대치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사람은 대식세포도 많으므로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과립구가 많기 때문에 활성산소로 조직이 쉽게 손상되어 어느 날 갑자기 암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다. 몸의 여러 요소들이 균형이 잡혀 있고 건강한 사람의 백혈구의 수는 약 5,000에서 7,000개로 이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과로를 하더라도 쉽게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처럼 백혈구의 수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척도이다.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매일 산책을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은 스포츠 클럽에 가는 등 운동을 습관화해야 한다. 평소에 몸을 단련해서 백혈구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감기에 걸려도 고열로 고생하는 일이 없고, 무리를 해서 일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해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생긴다. 활동적인 사람일수록 백혈구 수가 많은 것은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올 위험성도 커지므로 면역력을 전체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러나 많이 먹으면서 별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집에 틀어박혀 운동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하면서 간식을 즐기는 사람은 당연히 활력이 없다. 어느 정도 살집이 있고 활동적인 사람이 백혈구 수가 가장 많고 근력도 있다. 물론 마른 체질이라도 바쁘게 일하면 백혈구 수는 많아진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백혈구 수가 적다. 어느 정도는 몸을 움직여줘야 백혈구의 수가 많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진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이러한 사실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 병은 생활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건강할 때는 하루하루 생활하는 데 바빠 건강이란 무엇인지, 병은 왜 걸리는지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발병하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병으로 발전하는 메커니즘이나 낫는 과정을 안다면 병에 걸려도 최대한 빨리 대처하거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몸의 소리를 듣는 힘이다. 야생동물은 인간처럼 의학 지식이 없어도 병이 나면 본능과 감성만으로 자연스럽게 대처한다. 몸의 소리를 받아들여 감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도 원래는 이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인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것들을 과신한 탓에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온 세계와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 몸에 부담을 주게 된 것이다. 게다가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병에 걸리면 병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증상을 억누르려고 한다. 그리고 약이 해결해 줄 거라 믿는다. 예를 들어 항히스타민제는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일시적으로 두통이나 가려움이 사라지고 붓기도 가라앉는다. 그러나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억제하는 약효가 사라지면 증상이 또다시 나타난다. 그런데도 계속 약으로 그 순간만 넘기려고 하면 낫는 것은 고사하고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진다.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몸을 따뜻하게 해서 일단 붓기나 통증을 더 진행시켜야 한다. 감기에 걸리자마자 의사에게 달려가 약을 처방받아도 크게 효과가 없거나 감기가 더 오래가는 것은 대증요법이 림프구의 작용을 오히려 막기 때문이다. 열을 억지로 낮추거나 바이러스를 공격하면 면역력을 높일 모처럼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는 격이다. 항바이러스제 같은 그러한 약은 면역력을 자극할 기회를 빼앗아가므로 감염이 더 심해져 또 다른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현대인은 몸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약으로 병을 제압하려고 한다. 감기에 걸리면 열이 조금 나더라도 해열제는 먹지 말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림프구가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안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보통은 2, 3일 안에 열이 내려가고 감기가 낫게 된다. 무엇보다 감기에 걸렸다는 것은 불규칙한 생활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신호이다. 병은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경고이다. 따라서 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생활 습관을 점검해 봐야 한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면 증상은 자연히 진정되면서 병이 낫고 재발도 막을 수가 있다. 혈압이 높으면 대부분의 의사는 동맥경화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혈압 강화제나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약을 처방한다. 그리고 이러한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환자는 당연히 의사의 말을 따르게 된다. 약을 먹으면 일정 값 이하로 혈압은 떨어지겠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약으로 혈압을 억지로 내리게 된다.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춘 그 시점에서 예전의 생활 습관을 바꾸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약을 먹고 혈압이 내려간 것에 안심해서 똑같은 생활을 계속한다. 이래서야 건강해질 수도 병이 나을 수도 없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몸이 그 시점에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밤 늦게까지 깨어있거나 걱정거리로 교감신경이 긴장해 있으면 온몸으로 운반되는 산소의 양이 많아 상처를 입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혈소판도 늘어난다. 이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고 혈액도 쉽게 뭉친다. 즉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생활 방식이 질병을 일으킨 것이다. 무리하게 일을 했거나 스트레스를 계속 받았거나 과식으로 살이 쪄서 심장에 부담을 줬거나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몸은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혈압을 높이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동맥경화나 뇌경색을 일으킬 위험이 커진다. 이것을 막기 위해 약을 먹는 것이지만 근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약으로 혈액의 응고를 막기만 해서는 병이 나을 리 없다.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혈압을 얻지 못해 혈류량이 떨어지므로 몸 상태가 점점 나빠져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수면 유도제를 먹으면 억지로라도 잘 수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을 먹으면 어떻게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일상적으로 만들 뿐이다. 이런 상태로 만드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약을 먹는 대증요법으로는 근본적으로 병이 낫지 않는다. 만약 약으로 동맥경화를 고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병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이다. 약을 상용하고 있다면 지금 즉시 끊는 것이 좋다. 실제로 내 책을 읽고 약을 더 이상 먹지 않게 된 고령자도 많은데 이분들로부터 아픈 곳이 사라졌다. 건강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내 어머니도 7, 8년 전까지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 약을 10종류 이상 복용했다. 하지만 약을 그렇게 먹어도 몸 상태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약을 완전히 끊게 됐는데 그 이후로 상태가 점점 좋아지더니 지금은 아픈 곳이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 물론 약을 끊어도 그전과 같은 생활을 계속한다면 병은 낫기 힘들다.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과로, 심각한 스트레스, 과식, 과음 등 병을 일으킨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활부터 바꿔야 병이 낫기 시작한다.
질병은 근본적으로 나쁜 생활 습관을 오랫동안 가져온 결과이다. 병을 고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균형 잡히고 맛있는 식사, 규칙적인 생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어떤 약보다 몸에 좋고 건강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먹는 약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소염 진통제이다. 소염 진통제가 좋지 않은 것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막기 때문이다. 통증은 혈관 확장 물질 때문에 발생하는데 진통제는 혈류를 막아서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통증은 확실히 멈추게 해준다. 그러나 혈류가 막히면 림프구나 조직을 재생시키는 물질도 순환하기 힘들어 환부가 낫지 않는다. 소염 진통제는 통증이 일시적으로 진정돼도 환부가 낫지 않으므로 약효가 떨어지면 통증이 다시 시작된다. 그러면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육의 피로로 피로 물질이 쌓이면 혈류가 이곳으로 유입되지 못해 혈류 장애가 일어난다. 그러면 환부의 혈류를 회복해서 피로 물질을 제거하려는 반응이 나타난다. 통증은 혈류가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혈류 부족을 해소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따라서 통증을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다. 근육통이 있을 때 흔히 사용되는 스포제에도 소염 진통제가 들어있다. 통증이 심할 때 2, 3일 정도 사용되는 것은 괜찮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혈류에 문제가 생겨 오히려 잘 낫지 않는다. 정형외과에서는 허리나 무릎이 아픈 환자에게 소염 진통제나 스포제를 처방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이 오히려 치유를 더디게 한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듯 감기로 열이 날 때도 어지간한 고열이 아니면 해열제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항생제는 예전처럼 안이하게 사용하는 경향은 줄었지만 수술 후에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 후에도 항생제가 거의 필요 없다. 더구나 항생물질은 장 속의 세균까지 죽여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장 세균이 부족해져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 나는 어떤 약이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열이 너무 높아 고통스러울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해 아주 짧은 기간만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통증은 우리 몸의 치유 반응이므로 약을 쓰지 않고 참을 수 있다면 그 편이 오히려 빨리 회복된다.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13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과로를 경계한다. 오전에 일의 능률을 높여 되도록 정시에 퇴근하자. 장시간 근무해야 할 때도 수면 시간만큼은 제대로 확보한다. 2. 과식하지 않는다. 항상 조금 모자란 듯 먹는다. 술도 즐기는 정도라면 매일 마셔도 좋지만 숙취를 느낄 만큼 과음하는 것은 금물이다. 50세를 넘어서면 현미 채식을 하는 것이 좋다. 컴퓨터로 일할 때는 한두 시간마다 휴식한다. 밤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않는다. 밤 늦게까지 깨어있으면 자율신경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되도록 제 시간에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5. 스트레스는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풀어버린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나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스트레스를 마냥 쌓아두면 병에 걸린다. 취미 운동이나 운동 등으로 그때그때 풀어주자. 6.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인생을 즐긴다. 7. 얼굴색이나 피부색, 위장 상태, 쉽게 피로를 느끼는지, 감기에 잘 걸리는지 등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항상 체크한다. 8.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인다. 산책이나 체조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한다. 특히 60대 중반이 지나면 운동 부족으로 인한 혈류 장애로 치매에 걸릴 수 있으므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목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호기심을 왕성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9. 약은 최대한 피한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에 의존하지 말고 일단 푹 쉬는 것이 좋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만큼 몸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계속 사용하면 오히려 병이 오래간다. 만성병 환자나 고령자가 복용해도 괜찮은 약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옳은 것이다. 항암제 치료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상하게 하므로 최대한 삼가한다. 어떤 약보다도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좋다. 10.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웃음을 잃지 않는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면역력이 높아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 더 이상 안 돼.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린다. 반드시 나을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 11.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하게 섭취한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산소나 물, 음식 등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된다. 뭐든지 적당하게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70세까지는 일을 계속한다. 꼭 직업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원봉사라도 좋다.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 13.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려면 과잉 의료는 하지 않는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면 이젠 죽어도 좋다라는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자. 주사로 억지로 영양을 주입하지 말고 자신의 생명력에 모든 것을 맡기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만 발췌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실함을 버리면 병 안 걸린다입니다. 저자는 아보도르, 출판사는 이하소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보도르, 면역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현대의학의 자연치유 혁명을 불러오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식할 정도로 착한 삶의 방식이 문제이다. 현대사회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생활이 풍요롭고 편리해졌는데도 여전히 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은 길어도 병석에 누워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 역시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뛰어난 의료진과 첨단 시설을 갖춘 병원이 이토록 많은데도 병을 쉽게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대와 함께 병의 원인과 종류가 변한다는 사실을 의사도 환자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0년 전에는 추위나 기아, 육체적인 중노동 같은
가혹한 생활 환경에서 비롯된 병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원인으로 병에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대인이 병에 걸리는 원인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컴퓨터를 하는 데서 오는 눈의 피로, 냉방이나 차가운 음료수의 과다 섭취로 인한 냉증, 불규칙한 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이를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작은 일에도 끙끙대고 고민하거나 지나친 성실함으로 인한 일상적인 부담이 오랫동안 누적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단 것을 너무 많이 먹거나 과보호를 받으며 자란 탓에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병의 원인과 과정을 알면 여기에 맞게 생활 방식이나 습관을 바꿔서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지나치게 성실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실함이 병을 부르고 있습니다. 고지식할 정도로 착한 삶의 방식이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원인이 잘못된 생활 방식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바꿈으로써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과 병의 경계를 결정하는 인자는 자신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의학이 분석적인 연구를 지나치게 중시한 탓에 몸 전체를 보는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 연구는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의 본질을 해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세포의 집합체가 아니며 유전자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병의 본질이 생활 방식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유전자나 분자 이상보다는 몸 전체를 관장하는 조절계나 방어계, 순환계 등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의학이나 의료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의학은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원래 약은 고통스러운 증상을 덜어주기 위한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치료에 장시간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사나 일반인 모두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병이 어떻게 발생하고 진행이 되며 그때 우리 몸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해함으로써 병의 본질을 파악하고 병에 안 걸리는 생활 습관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병에 걸리는 사람이 월등히 많은 것도 매우 당연하다. 미국에서는 과식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자연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바로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쏠리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영향으로 대사증후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개선해야 될 것은 비만이나 운동 부족이 아니라 바로 과로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건강한 삶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밤늦게까지 밝은 사무실에서 그것도 컴퓨터 앞에서 오랜 시간 집중하게 되면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 밝은 곳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우리 몸이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빛을 계속 받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느낀다. 반면 어두운 곳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해 긴장이 풀리게 된다. 면역력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행동은 장시간 일어서 있거나 전멸하는 빛을 계속 보면서
눈을 피로하게 하는 것이다. 밤 늦게까지 컴퓨터로 일을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컴퓨터 화면을 보더라도 낮에 보는 것이 훨씬 낫다. 낮에는 창문을 통해 태양빛이 들어오므로 인공빛에만 의지하는 밤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자율신경이란 스스로 의식해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을 말한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두 신경계는 상호작용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흥분 상태일 때는 교감신경이 작용하고 안정 상태일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한다. 낮에 활동할 때는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며 식사 후나 휴식을 할 때 밤잠을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된다. 건강한 사람은 자율신경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 없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시간 일하고 밤늦게 자는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교감신경의 우위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 몸은 낮에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활동을 쉬는 밤에는 낮의 교감신경 우위 상태에서 부교감신경 우위 상태로 바뀐다. 그러나 밤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교감신경 우위 상태가 계속되므로 당연히 건강을 해치게 된다. 아침형 생활이 건강에 좋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컴퓨터가 필수품이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밤보다는 낮 시간을 선택하자. 그래야 눈에 부담도 적고 몸도 덜 피곤하다. 물론 장시간 쉬지 않고 화면을 바라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최소한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휴식 시간을 가지고 눈을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해가 진 뒤에는 가능한 한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퇴근 후에 스트레스를 푼다고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밤 늦게까지 눈을 혹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스트레스가 불러오는 과식과 과음의 악순환. 과로는 몸을 피로하게 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준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일수록 병에 쉽게 걸린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긴장한다. 한편 음식을 소화하는 활동은 부교감신경의 영역이다. 따라서 음식을 먹으면 교감신경 우위 상태에서 부교감신경 우위 상태로 전환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실 때 뭔가 풀리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작용한 결과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무의식 중에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먹거나 마시게 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상사가 때때로 부하 직원을 이끌고 호쾌하게 먹고 마시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욕구를 느끼기 때문이다. 퇴근길에 혼자 술집에 들러 한잔하고 들어가는 것도 평소에 정신적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이다. 즉, 무의식 중에 교감신경의 긴장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적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면 건강이 나빠질 일은 없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적당하게라는 균형이 무너진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먹고 마시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게 되므로 과식과 과음으로
치닫기가 쉬워진다. 먹고 마시는 동안에는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지만 과식으로 비만이 되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이것이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므로 교감 신경이 긴장한다. 자신의 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다. 과식증도 걱정이나 불안 같은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걱정이나 불안의 근본 원인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더욱 먹는 데에 집착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사람마다 주량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맥주 한두 병, 소주 두세 잔 정도까지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술이 100가지 약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숙취가 남을 때까지 마시게 되면 당연히 몸에 해롭다.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풀 수 없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과식과 과음을 불러와 교감신경을 한층 더 긴장시킨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은 긴장 상태가 된다. 이때 백혈구의 과익구는 많아지게 되고 림프구는 줄어든다. 그 결과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질병의 80%는 이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과음과 과식 자체를 문제로 삼기 전에 그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먹거나 마시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래도 40대라면 아직 대시세포가 건강하기 때문에 독감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물리칠 힘이 있다. 흔히 말하는 바빠서 감기에 걸릴 짬도 없다라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위험 영역으로 접근하게 된다. 심장이나 혈관에 쉽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협심증이나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기기도 한다. 한편 같은 40대라도 삐쩍 마른 사람이 먹는 것도 부실하다면 더욱 위험하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피로가 겹치면 금세 수척해진다. 암에 걸릴 위험도 더 커진다. 살이 찐 사람은 피로가 겹쳐도 심장과 혈관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는 살 수 있지만 여인 사람은 젊어서 큰 병을 얻어 그대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처럼 살이 찌는 것은 몸을 지키려는 반응으로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스트레스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달랠 수 있는 나이는 40대 중반까지이다. 그 후에도 술을 절제하지 않고 식생활에 신경 쓰지 않으면 심장이 받는 부담은 해마다 커질 것이다. 그러나 애당초 문제는 과로와 스트레스이므로 무조건 절제하기만 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욕구 불만만 쌓일 뿐이다. 따라서 늦어도 50세에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나도 40대까지는 일주일에 2번은 젊은 친구들을 이끌고 이 집 저 집으로 술을 마시러 다녔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활력소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50대에 접어든 뒤로는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늦어도 저녁 6시에는 집으로 돌아간다. 만약 40대처럼 계속 생활했다면 50대를 건강하게 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업무뿐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도록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평범한 직장인은 자유나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무리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사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빨리 출세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지위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그 자리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밖에서는 상사나 거래처의 눈치를 보고 집에서는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상사에게 신뢰를 받는다면 스트레스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건강을 지켜주는 직장 환경은 결국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일개 직원이 근무 환경을 어떻게 바꾸겠냐며 체념하고 고지식하게 참고만 있다가는 결국 몸을 망칠 수밖에 없다. 도무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전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즐거워야 일도 생활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은 자율신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자율신경이 적절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생활도 건강도 무너지게 된다. 예를 들어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할 때 혈관이 확장돼서 열이 오른다면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 반대로 느긋하게 쉬고 싶을 때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 손발이 차갑다면 편하게 쉴 수 없다. 걱정이나 고민 같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발생한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입맛이 없고 잠도 오지 않는 것은 마음 상태가 자율신경을 좌우해 몸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기분이 우울해진다. 몸 상태가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자율신경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어준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백혈구이다. 우리 몸속의 세포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백혈구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예를 들어 소화기관이나 심장처럼 고정되어 있는 기관의 세포는 신경 말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하지만 혈액처럼 몸속을 이동하는 세포는 자율신경의 지배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백혈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6년에 나는 나의 동료 미노루 선생과 함께 백혈구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공포와 분노라는 격렬한 감정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호르몬이 분비되고 몸과 마음이 흥분 상태가 되어 반격을 하거나 도망치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순간적으로 활동 영역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데 감정이 도화선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호르몬은 이성으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즉 희노애락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의 시상하부나 뇌 하수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슬픔이나 불안, 분노 등의 감정이 호르몬을 좌우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 중에서도 몸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분노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교감신경이 작용해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므로 흥분계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다. 이 때문에 고혈압과 고혈당이 일어나며 소화관의 작용이 나빠지고 심장이 상한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대로 감정을 항상 억누르고 있는 사람도 위험하다. 감정을 억압하면 교감신경이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흥분계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어 같은 병에 쉽게 걸린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끼어 자신을 늘 억압하는 중간 관리직 남성이나 폭군처럼 구는 남편을 오랜 세월 참으며 살아온 여성은 건강을 해치기 쉬우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흥분이나 억압이 심하면 근육이 긴장해서 어깨가 결린다. 어깨 결림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60세 이후에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따라서 자주 화를 내고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억누르는 생활은 위험한 것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생활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이다. 몸에 가장 나쁜 생활 습관은 밤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이다. 현대인의 모든 병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늦게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결과는 질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세계에서 조명이 가장 밝은 곳이다. 미국의 가정에서는 스탠드로 불을 밝힌다. 일본 사람들이 늦게까지 깨어있는 데는 밝은 조명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방이 대낮처럼 밝으니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늦어지는 것이다. 늦게 자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아직 부교감 신경이 우위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이 멍하고 식욕이 없어서 아침도 거르게 되므로 하루의 시작이 유쾌하지 않다. 게다가 수면 시간이 만성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몸이 무겁고 나른하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머지않아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고장을 일으켜서 비명을 지른다. 젊은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20대라도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병에 쉽게 걸린다. 최근에 고환암에 걸린 20대 남성들의 상담이 많아졌는데 이들은 대부분 편의점이나 심야 영업을 하는 식당에서 철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밤낮이 완전히 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현대인에게 가장 위험한 생활 습관은 밤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이다. 게다가 컴퓨터나 게임을 하느라 그런 것이라면 병에 걸릴 위험은 더더욱 커진다.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 본연의 감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무리를 하면 우리 몸은 반드시 반응을 하기 마련이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거무칙칙해진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다. 남성의 경우는 면도 자국에 염증이 생기는데 건강한 피부라면 면도를 해도 상처가 잘 생기지 않는다. 부스럼이 생기는 것도 몸이 안 좋다는 증거이다. 이것이 반복되면 고름이 생겨 자국이 그대로 남는다. 설사나 변비 증상 등 위장 상태가 나빠지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얼굴색이나 피부색, 설사나 변비 등으로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은 몸이 내는 소리에 너무나 둔감하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어느 정도 무리를 해도 병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몸이 약한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다. 피부 트러블 정도는 별것 아니라고 무시하며 생활을 전혀 바꾸지 않는다면 큰 병에 걸릴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몸 상태는 스스로 느낄 수가 있다. 얼굴색이 나빠지고 설사나 변비가 계속되거나 피로가 풀리지 않는 등 평소와는 다른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때는 일찍 퇴근하고 주말에는 푹 쉬면서 몸을 돌보는 것이 좋다. 물론 일벌레에게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항상 자신보다는 주변 상황에 맞춰 무리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피로나 스트레스를 특별히 느끼지 않는데도 몸에 이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몸의 이상은 우리가 들어주기를 바라며 몸이 내지르는 비명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몸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민감한 감성이다. 사람은 몸을 움직여서 신체의 각 기능을 유지한다. 즉,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의 기능을 높일 수 없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면역력도 저하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기력도 생기지 않는다. 다행히 젊은 나이라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해도 무기력 상태에 있다는 것은 면역력이 낮다는 증거이다. 면역 상태는 백혈구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우리 몸은 각각의 세포가 특수화되어 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특수화되지 않은 것이 백혈구이므로 백혈구의 상태가 개체 전체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백혈구의 상태가 나쁘면 특수화된 세포에도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해 병에 걸리게 된다. 백혈구의 수는 그 사람의 대사력과 비례하게 된다. 건강한 사람은 백혈구 수가 많고 활기가 없고 무기력한 사람은 백혈구 수가 적다. 활기차게 일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백혈구 수가 8,000에서 9,000개에 달하기도 한다. 거의 최대치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사람은 대식세포도 많으므로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과립구가 많기 때문에 활성산소로 조직이 쉽게 손상되어 어느 날 갑자기 암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다. 몸의 여러 요소들이 균형이 잡혀 있고 건강한 사람의 백혈구의 수는 약 5,000에서 7,000개로 이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과로를 하더라도 쉽게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처럼 백혈구의 수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척도이다.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매일 산책을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은 스포츠 클럽에 가는 등 운동을 습관화해야 한다. 평소에 몸을 단련해서 백혈구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감기에 걸려도 고열로 고생하는 일이 없고 무리를 해서 일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해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생긴다. 활동적인 사람일수록 백혈구 수가 많은 것은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올 위험성도 커지므로 면역력을 전체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러나 많이 먹으면서 별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집에 틀어박혀 운동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하면서 간식을 즐기는 사람은 당연히 활력이 없다. 어느 정도 살집이 있고 활동적인 사람이 백혈구 수가 가장 많고 근력도 있다. 물론 마른 체질이라도 바쁘게 일하면 백혈구 수는 많아진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백혈구 수가 적다. 어느 정도는 몸을 움직여줘야 백혈구의 수가 많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진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이러한 사실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
병은 생활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건강할 때는 하루하루 생활하는 데 바빠 건강이란 무엇인지, 병은 왜 걸리는지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발병하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병으로 발전하는 메커니즘이나 낫는 과정을 안다면 병에 걸려도 최대한 빨리 대처하거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몸의 소리를 듣는 힘이다. 야생동물은 인간처럼 의학 지식이 없어도 병이 나면 본능과 감성만으로 자연스럽게 대처한다. 몸의 소리를 받아들여 감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도 원래는 이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인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것들을 과시한 탓에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온 세계와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 몸에 부담을 주게 된 것이다. 게다가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병에 걸리면 병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증상을 억누르려고 한다. 그리고 약이 해결해 줄 거라 믿는다. 예를 들어 항히스타민제는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일시적으로 두통이나 가려움이 사라지고 붓기도 가라앉는다. 그러나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억제하는 약효가 사라지면 증상이 또다시 나타난다. 그런데도 계속 약으로 그 순간만 넘기려고 하면 낫는 것은 고사하고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진다.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몸을 따뜻하게 해서 일단 붓기나 통증을 더 진행시켜야 한다. 감기에 걸리자마자 의사에게 달려가 약을 처방받아도 크게 효과가 없거나 감기가 더 오래가는 것은 대증요법이 림프구의 작용을 오히려 막기 때문이다. 열을 억지로 낮추거나 바이러스를 공격하면 면역력을 높일 모처럼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는 격이다. 항바이러스제 같은 그러한 약은 면역력을 자극할 기회를 빼앗아가므로 감염이 더 심해져 또 다른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현대인은 몸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약으로 병을 제압하려고 한다. 감기에 걸리면 열이 조금 나더라도 해열제는 먹지 말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림프구가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안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보통은 2, 3일 안에 열이 내려가고 감기가 낫게 된다. 무엇보다 감기에 걸렸다는 것은 불규칙한 생활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신호이다. 병은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경고이다. 따라서 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생활 습관을 점검해 봐야 한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면 증상은 자연히 진정되면서 병이 낫고 재발도 막을 수가 있다. 혈압이 높으면 대부분의 의사는 동맥경화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혈압 강화제나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약을 처방한다. 그리고 이러한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환자는 당연히 의사의 말을 따르게 된다. 약을 먹으면 일정 값 이하로 혈압은 떨어지겠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약으로 혈압을 억지로 내리게 된다.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춘 그 시점에서 예전의 생활 습관을 바꾸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약을 먹고 혈압이 내려간 것에 안심해서 똑같은 생활을 계속한다. 이래서야 건강해질 수도 병이 나을 수도 없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몸이 그 시점에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밤 늦게까지 깨어있거나 걱정거리로 교감신경이 긴장해 있으면 온몸으로 운반되는 산소의 양이 많아 상처를 입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혈소판도 늘어난다. 이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고 혈액도 쉽게 뭉친다. 즉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생활 방식이 질병을 일으킨 것이다. 무리하게 일을 했거나 스트레스를 계속 받았거나 과식으로 살이 쪄서 심장에 부담을 줬거나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몸은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혈압을 높이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동맥경화나 뇌의 경색을 일으킬 위험이 커진다. 이것을 막기 위해 약을 먹는 것이지만 근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약으로 혈액의 응고를 막기만 해서는 병이 나을 리 없다.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혈압을 얻지 못해 혈류량이 떨어지므로 몸 상태가 점점 나빠져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수면 유도제를 먹으면 억지로라도 잘 수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을 먹으면 어떻게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일상적으로 만들 뿐이다. 이런 상태로 만드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약을 먹는 대증요법으로는 근본적으로 병이 낫지 않는다. 만약 약으로 동맥경화를 고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병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이다. 약을 상용하고 있다면 지금 즉시 끊는 것이 좋다. 실제로 내 책을 읽고 약을 더 이상 먹지 않게 된 고령자도 많은데 이분들로부터 아픈 곳이 사라졌다, 건강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내 어머니도 7, 8년 전까지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 약을 10종류 이상 복용했다. 하지만 약을 그렇게 먹어도 몸 상태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약을 완전히 끊게 됐는데 그 이후로 상태가 점점 좋아지더니 지금은 아픈 곳이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 물론 약을 끊어도 그전과 같은 생활을 계속한다면 병은 낫기 힘들다.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과로, 심각한 스트레스, 과식, 과음 등 병을 일으킨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활부터 바꿔야 병이 낫기 시작한다. 질병은 근본적으로 나쁜 생활 습관을 오랫동안 가져온 결과이다. 병을 고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균형 잡히고 맛있는 식사, 규칙적인 생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어떤 약보다 몸에 좋고 건강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먹는 약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소염 진통제이다. 소염 진통제가 좋지 않은 것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막기 때문이다. 통증은 혈관 확장 물질 때문에 발생하는데 진통제는 혈류를 막아서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통증은 확실히 멈추게 해준다. 그러나 혈류가 막히면 림프구나 조직을 재생시키는 물질도 순환하기 힘들어 환부가 낫지 않는다. 소염 진통제는 통증이 일시적으로 진정돼도 환부가 낫지 않으므로 약효가 떨어지면 통증이 다시 시작된다. 그러면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육의 피로로 피로 물질이 쌓이면 혈류가 이곳으로 유입되지 못해 혈류 장애가 일어난다. 그러면 환부의 혈류를 회복해서 피로 물질을 제거하려는 반응이 나타난다. 통증은 혈류가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혈류 부족을 해소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따라서 통증을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다. 근육통이 있을 때 흔히 사용되는 스포제에도 소염 진통제가 들어있다. 통증이 심할 때 2, 3일 정도 사용되는 것은 괜찮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혈류에 문제가 생겨 오히려 잘 낫지 않는다. 정형외과에서는 허리나 무릎이 아픈 환자에게 소염 진통제나 스포제를 처방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이 오히려 치유를 더디게 한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듯 감기로 열이 날 때도 어지간한 고열이 아니면 해열제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항생제는 예전처럼 안이하게 사용하는 경향은 줄었지만 수술 후에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 후에도 항생제가 거의 필요 없다. 더구나 항생물질은 장 속의 세균까지 죽여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장 세균이 부족해져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 나는 어떤 약이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열이 너무 높아 고통스러울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해 아주 짧은 기간만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통증은 우리 몸의 치유 반응이므로 약을 쓰지 않고 참을 수 있다면 그 편이 오히려 빨리 회복된다.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13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과로를 경계한다. 오전에 일의 능률을 높여 되도록 정시에 퇴근하자. 장시간 근무해야 할 때도 수면 시간만큼은 제대로 확보한다. 2. 과식하지 않는다. 항상 조금 모자란 듯 먹는다. 술도 즐기는 정도라면 매일 마셔도 좋지만 숙취를 느낄 만큼 과음하는 것은 금물이다. 50세를 넘어서면 현미 채식을 하는 것이 좋다. 컴퓨터로 일할 때는 한두 시간마다 휴식한다. 밤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않는다. 밤 늦게까지 깨어있으면 자율신경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해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되도록 제 시간에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5. 스트레스는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풀어버린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나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스트레스를 마냥 쌓아두면 병에 걸린다. 취미 운동이나 운동 등으로 그때그때 풀어주자. 6.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인생을 즐긴다. 7. 얼굴색이나 피부색, 위장 상태, 쉽게 피로를 느끼는지, 감기에 잘 걸리는지 등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항상 체크한다. 8.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인다. 산책이나 체조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한다. 특히 60대 중반이 지나면 운동 부족으로 인한 혈류 장애로 치매에 걸릴 수 있으므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목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호기심을 왕성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9. 약은 최대한 피한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에 의존하지 말고 일단 푹 쉬는 것이 좋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만큼 몸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계속 사용하면 오히려 병이 오래간다. 만성병 환자나 고령자가 복용해도 괜찮은 약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옳은 것이다. 항암제 치료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상하게 하므로 최대한 삼가한다. 어떤 약보다도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좋다. 10.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웃음을 잃지 않는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면역력이 높아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 더 이상 안 돼.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린다. 반드시 나을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 11.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하게 섭취한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산소나 물, 음식 등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된다. 뭐든지 적당하게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70세까지는 일을 계속한다. 꼭 직업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원봉사라도 좋다.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 13.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려면 과잉 의료는 하지 않는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면 이젠 죽어도 좋다라는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자. 주사로 억지로 영양을 주입하지 말고 자신의 생명력에 모든 것을 맡기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만 발췌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